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은행 업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업무에는 수신 업무, 여신 업무, 환 업무, 신탁 업무 등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은행 업무 중 수신 업무에 대해서 먼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신 업무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 업무의 뜻.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은행의 수신 업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행에서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운영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금을 통해서 또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또는 다른 기관에서 돈을 차입하는 등으로 은행의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금 거래 약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약관이란 무엇이냐? 거래의 내용, 또 거래의 조건을 미리 작성한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금 거래 상대방은 누가 되어질까요? 첫 번째, 자연인, 일반 자연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은 바로 개인이 되어지고요. 그 대상이 법인일 때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재무 담당자 또는 그 기관이 바로 예금 거래의 상대방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있죠. 정식 법인은 아니지만은 어떤 단체를 이끌고 있을 경우에는 누가 그 상대방이 되어지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단체의 대표자, 거래 대표자 또는 대표자 개인, 이런 사람들이 예금 거래의 상대방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수신 업무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거래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고, 이 거래 담당자가 본인이 맞는지 실명을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본인이 확인되어지면 신규 등록 거래가 되어지며 통장과 정서를 발행하게 되어집니다. 다음은 입금 업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점권을 예입하는 경우가 되어지는데요.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예금 정서 등을 수납할 수 있는데, 당좌수표, 약속음은 이 당좌수표와 약속음을 발행한 은행이 우리 은행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 당좌수표나 약속음을 발행한 타 은행에 추심 절차를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입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금 방법으로는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용어 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심이란 무엇이냐? 은행이 수표나 어음을 소지한 사람의 의뢰를 받아, 채권자죠. 어음을 소지한 사람 또는 수표를 가진 사람이요, 그죠? 의뢰를 받아 지불인에게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채권자가 되어지고 지불인, 채무자가 되어집니다. 그죠? 채무자에게 제시하고 누가? 은행이, 그죠? 돈을 지불해라 라고 이걸 갖다가 돈을 받아주는 것을 바로 추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배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권상의 권리자가, 이 정권의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거죠. 그 권리를 정서 뒷면에 넘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또 자기의 기록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서 뒷면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서명한다 해서 배자가 등배자입니다. 그렇죠. 뒤에 기록한다 해서 배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일자 수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자 앞에 발행했다 이 말이죠. 그죠? 발행일자를
발행한 날 이후로 기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수표는 일람출급 형태를 갖고 있죠. 그죠? 일람출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시하는 함과 동시에 바로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죠? 제시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이 9월 예를 들어서 1일인데요. 날짜를 갖다가 9월 5일로 발행 일자를 기록하는 거죠. 발행 일자를 9월 5일로 하면은 9월 1일부터 이 일람 출급의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9월 5일부터 일람 출급의 권한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먼저 앞서서 발행했다. 이 일자를 발행했다. 수표를 발행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발행했는 수표다 해서 선일자 수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자, 이제 횡선수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수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횡선, 횡으로 선이 그어 있는데 여기에 은행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일반 횡선수표. 그 다음에 여기에 갑을은행, 그죠? 갑을은행이라고 은행의 명이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는 것은 특정 횡선수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횡선수표는 요 밑에 나타나지만 지급은행 거래자 아닌 사람은 가져오면은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타은행의 요구에만 지급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급은행의 거래자는 뭐 당좌예금 거래자라든지 또는 뭐 일반 계속 거래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A라는 은행이 이렇게 있으면요. A라는 은행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거래하던 사람, 그죠? 거래하는 사람에게 찾아서 돈을 지불을 요구하면은 이제 돈을 주게 되어지는 거죠. 수표를 이제 제시하면은 대금을 이렇게 지불합니다. 거래 담당자가 되어지고 거래자가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타 은행에서 다른 은행에서 와서 수표를 제시하고 또 하면 수표를 제시하면은 대금을 주게 되어지죠. 이 거래 담당자가 다른 은행에 또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대금을 지급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아닌데 주웠다. 이 수표를 주었다. 그럼 이 사람은 가서 돈을 갖다가 찾을 수 없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 횡선 수표란 무엇이냐 하면 수표를 두 줄 사이에 특정 은행명이 기록되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기록되어진 갑을은행이 이 수표를 제시했을 때만, 그죠? 요 A은행 할까요? A은행에 제시했을 때만, 갑을은행에서 제시했을 때만 뭘 하냐면은 대금을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답은 세 번째죠. 지급 및 해지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보다 더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서명이 같은지, 위조는 없는지, 그 다음에 결제 항목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기타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잘 살펴보라는 것이 그 내용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학교에 가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 지급 및 원천 징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자는 일반 세율은 15.4%인데요. 이자 소득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내는 세금이 14%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지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지방소득세 1.4%, 이자 소득의 10%다. 그죠? 그래서 합쳐서 15.4%를 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우대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9.5%가 되어지는데요. 이자 소득이 확실히 싸죠. 약 5% 정도 싸죠. 그죠? 그래서 9% 되어지고, 농어촌 특별세, 요거는 지방세가 아닙니다. 목적세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자 소득세 9%와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0.5%를 더한 9.5%가 징수되어집니다. 자, 다음은 용어 해설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천 징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원천에서 세금을 징수한다, 띈다 이 말이죠. 그죠? 소득 금액 지급 시
월급 받을 때, 그렇죠. 월급 받을 때 세액을 미리 징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월급이 만약에 이제 400만 원이다. 400만 원이다. 그런데 세금이 얼마 나왔냐면은 세금이 이제 한 뭐 3만 원을 갖다가 떼야 되겠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이 3만 원을 제하고 공제하고 얼마를 내한테 월급을 주냐면은 397만 원을 갖다가 내한테 주는 거죠. 월급을 줄 때 이미 원천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준다. 이걸 갖다가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기업이나 또는 공공기관은 급여를 지급하는 공공기관은 바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라는 것이 있는데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줄 모양의 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카드 같은 것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석의 성질을 띈 띠 모양이 이렇게 뒤쪽에 있습니다. 뭐 회색일 수도 있고 검정색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정보가 계좌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기타 예금 정보 이런 것들이 이 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자석의 성질을 띈 겁니다. 또 여러분 통장에 이제 뒷면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까만 자석의 성질을 띈 띠가 있는데요. 여기에 예금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전부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은행이 다 되면은 은행에서 이 자석의 성질을 띈 줄을 떼고 주는 것을 여러분들 가끔씩 확인해 본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줄 모양의 띠를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가 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라는 것이 바로 금융실명제가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금융거래에서 자금을 은닉한다든지 자금을 숨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또 부정부패 자금의 단절을 위해 본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뇌물이나 좋지 못한 돈으로 유통되어질 수가 있다. 그죠? 이런 것을 단절하기 위해 본인의 이름을 밝혀라. 실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금융실명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명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거래가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 실명이 확인된 계속 거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만 실명을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거래는 계속되어진 연속 거래는 실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과금을 납부할 때 실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00만원 이하의 원화를 송금할 때 실명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100만원이죠. 그죠? 이하. 그 다음에 또 100만원 이하 상당의 외국 통화를 매매, 사고, 팔 때 실명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수신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종류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 예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예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로 입금하고 출금이 가능하며 이자가 크게 높지 않죠. 두 번째, 저축예금이 있습니다. 그죠? 저축예금, 가계저축예금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뜻에서는 보통예금과 같지만 보통예금보다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게 되어집니다. 다음은 기업 자유예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업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은행에 예치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기업에서 여유자금을 갖다가 은행에서는 유치해서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유 자금이 뭐 아무 쓸데없이 기업에 있는 것보다 은행에 잠시 넣어놔 놓고 그 다음에 이자를 뭐 작은 이자라도 받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상호 좋은 그런 예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또한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뭐 일주일 이내에는 예금 이자가 없는데요. 일주일 넘게 예탁을 해 놓을 경우에는 뭐 금리는 이제 은행에 따라서 다릅니다. 요거는 자유 이자를 지금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어쨌든 작은 이자라도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음은 별단 예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업무 과정에서 기업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이 있잖아요. 이 자금을 일시적인 자금을 보관하는 예금인데 예금의 형식이 없기 때문에 영수증 또는 받았다는 확인서 그리고 또 예치했다는 증명서, 예치증만 이렇게 발행해 주는 겁니다. 금방 빠져나갈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자기압 수표를 발행하는 자금이라든지 또는 주식 불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공모주가 전부 다 결정이 되어지면은 나중에 이 돈들은 다시 어디로 공모했던 주주들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또는 그 금액에 대해서 기업으로 다시 예입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잠시 이렇게 보관해 놓는 어떤 예금이다 해서 별도로 예금한다 해서 별단 예금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외워도 좋겠죠. 여기에 보면 이제 자기압 수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은행이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다. 그러니까 은행이 바로 뭐가 되어지냐면은 발행인이면서 자기가 또 지급인이기도 합니다. 그죠? 보통은 의뢰하는 사람이 수표를 예금을 입금시키고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수표를 갖다가 발행을 하는데요. 요 자기압 수표는 A라는 은행이 있다면 이 A 은행이 수표를 발행하고 또 본인이 지급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무슨 형식과 같습니까? 어음과 같은 그런 양식과 똑같죠. 자기가 발행하고 자기가 지급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언제든지 네가 자기압 수표를 가오면은 우리 은행에서 뭐가 되어집니까? 그 돈을 지불해 주겠다. 이게 바로 자기압 수표가 되어집니다. 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에 당자 예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당자 예금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여기 있죠. 수표와 어음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이죠. 그래서 여기에 입금을 시켜 놔 놓고 그 다음에 이 입금된 범위 내에서 수표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죠. 돈이 부족하면은 수시로 돈을 더 입금시킬 수 있고요. 또 수표를 제시해서 돈을 또 출금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요. 이 예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그죠? 다른 예금과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이다. 즉 수표를 제시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된다. 요구를 요구하면 바로 지불해야 되는 예금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당자 대출도 가능한데 당자 차월이라는 형식으로 내가 입금했는 금액이 이제 100만 원이면은 이 100만 원 이상 뭐 200만 원까지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죠. 그러면 초과되어진 100만 원은 뭐가 되어지나요? 바로 대출해 있는 형식과 똑같죠. 이런 것들도 사전에 뭐가 되어야 되죠? 반드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요. 이 계약을 우리는 당자 차월 계약이라고 이야기하죠. 당자 차월 계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당자 예금 계정에 입금을 하면은 이 빚졌는 거 있잖아요. 이 당자 차월 대출했는 거 이것부터 먼저 차감을 시키고 다 차감되면은 당자 예금으로 다시 입금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가계 당자 예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기업에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일상적인 유동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일반인도 은행에 당좌 예금 계정을 개설해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 가게, 집에서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서 가계 당좌 예금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상세한 항목은 학교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목돈 마련에 적합한 적립식 예금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립식 예금이란 무엇이냐? 일정 기간 동안에 은행에 정기적 또는 자율적으로 적립하고, 두 가지가 있네요. 정기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적립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을 우리는 적립식 예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 적금이라는 것이 있네요. 매월 정해진 날짜가 정해져 있다, 그죠? 또 일정한 금액도 정해져 있네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여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1기에 10만원, 그 다음에 2기에 또 1월달 할까요? 1월달에 10만원, 2월달에 10만원, 이렇게 매월 예입하는 것을 바로 정기적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적금이란 뭐냐? 가입자가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 유효가 아니고 여유가 되어집니다. 여유가 있을 때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월 달에도요, 만약에 이제 10만원을 넣었다, 그죠? 근데 1월 이제 1일인데, 1월 4일 날 또 돈이 생겼어요. 또 20만원을 입금했다. 1월 8일 날 또 돈이 있어서 10만원을 입금했다. 그 다음에 돈이 한참 없다가 3월 9일 날 가서 또 10만원 입력했다. 이렇게 자유롭게, 또 금액에 어떤 제한이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입금하고 1년이 지나거나 특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을 우리는 자유적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형저축이 있습니다. 재형저축은 근로자가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저축이다. 그래서 재자와 형자를 따서 재형저축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어졌죠. 대상은 누구냐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 또는 중산층이 제한이 되어집니다. 이자는 이자소득세를 감면하고요. 농어촌 특별세 1.4%만 징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자에 대한 부담도 많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저축자 소득에 따른 제한이 있는데요. 첫 번째, 최소 7년 유지 시, 이렇게 7년 동안 유지해야지 과세를,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어지죠. 근로자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사업자 같은 경우는 3,500만원 이하의 소득에 제한이 되어집니다. 넘어서게 되어지면 재형저축의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가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입 금액은 1만원부터 해서 분기당 300만원까지 제한이 되어져 있고요. 계약 기간은 7년이며 1회에 하나여 최대 3년까지 1년을 해도 좋고 2년을 해도 좋고 3년을 해도 좋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최장 10년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회에 하나여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네 번째 보면요. 네 번째는 이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택 분양을 할 때 우선 순위를 갖다가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지죠. 가입 대상은 누구냐면 주택을 가진 사람, 가지지 않는 사람, 성년, 미성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금액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이하 사이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5천원 단위, 즉 23,000원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25,000원, 55,000원, 5천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혜택은 이제 24개월 2년에요. 납입 시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 그죠?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요 어떻게 되십니까? 300세대다. 그러면 1순위가 몇 명이 이 집을 이제 분양받기를 원하면은 200명. 그 다음에 2순위가 얼마냐면은 300명. 뭐, 이렇게 3순위, 이렇게 쭉 와 있다. 그죠? 그러면 1순위가 먼저 당첨될 확률이 많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되어집니다. 이 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순위별로 나오기 때문에 주택 청약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목돈 운영에 적합한 거치식 예금. 거치식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정기예금이 있는데요. 정기예금은 정해진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지난 후에 찾는 예금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을 예탁을 했다. 그죠? 예금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이걸 맡겨놓는 거예요. 거치해 놓는 거예요. 그 1년 뒤에 뭐가 되어지냐면은, 원금과 그 다음에 이자를 이래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정기예금이 되어집니다. 예치 기간은 1개월 이상이며, 중간 해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약정 이자보다 낮게 받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양도성 예금증서. 예금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권리가 있다. 자격이 있다 해서 Certificate of Deposit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그죠?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간 거액 자금을 모집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금융상품이 바로 양도성 예금증서이다. 그래서 예금증서를 발행하면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게 되고 돈은 금융기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중도 해지를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 중도 해지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유통시장에서 사고 팔아라. 그죠? 그래서 정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에 매매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사고 팔아라. 그 다음에 예치하는 금액은 제한이 없고, 아무리 많은 금액을 해도 상관없다. 만기는 최소 30일 이상, 즉 1개월 이상은 뭐가 되어집니까? 거치를 해 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기명이다. 무기명 할인식이다. 그죠? 그래서 뭐가 되면 이름이 기록이 되어진다 안 된다?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매 과정에서 누가 누구에게 매매를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검은 돈의 거래 수단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할인식이라는 것은 할인해서 발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같으면은 1% 할인하면은 99만 원에 발행해서 나중에 이자 비슷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행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거치식 적립 방식은 이제 표지어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은행에서 이제 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여러 어음들이 있습니다. 그죠? 상업어음, 무역어음. 그러면 이제 A라는 은행이 있으면은, 이런 여러 기업에서 이제 어음을 할인해서 가져가면은 이 어음들이 이렇게 보관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어음들이. 그럼 이거는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는 어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어음이 만약에 이제 100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100억의 어음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뭐를 발행하냐면은 어음을 발행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할인식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좀 깎아서 발행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음을 발행하고, 그죠? 100억을 발행하고 현금을 갖다가 보유해서 또 다른 곳에 투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운영하게 되어지는 이런 어음을 우리는 표지어음입니다. 가지고 있는 상업어음, 무역어음, 기업어음 이런 어음들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발행하는 어음을 우리는 표지어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특징은 중도 해지는 안 된다. 그죠? 두 번째 할인식 발행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한테 넘겨도 좋다. 배서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치시계금으로 마지막으로 환매조건부 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사겠다 이 말이죠. 환매라는 것은 다시 구매하겠다라는 것이 환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RP라고 해야 하는데요. repurchase, 다시 구입하겠다. agreement, 그죠? 다시 재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이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일정 가격으로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환매조건부 채권이라 이야기한다. 주로 중앙은행과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은행 간에 이제 발행되어지는 채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중앙은행에서 지정하는 이자율, 그죠? 채권 보면 이자 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자율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은요, 이제 금리가 낮아졌잖아요. 공개 경제 형식으로. 요즘은 공개 경쟁 형식으로 해서 이자율을 갖다가 이자율을 더 많이 주는 곳에 이제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경쟁을 붙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은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국채, 지방채 등을 대상으로 투자되므로 주로 안정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으로 수신 업무에 대한 첫 번째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